결혼하면 가족이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35년을 살면서도 이 집의 식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하늘인 줄 알았고 시어머니는 제가 평생 상전처럼 떠받들어야 할 이 집안의 서슬퍼런 주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58이 되던 어느 날 저는 제가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35년 동안 단 한 푼의 권리도 없는 이름 없는 들러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 월급 관리를 어머니가 하시는 줄은 알고 살았습니다. 워낙 남편 기훈 씨가 돈을 쓸 줄만 알지 모으질 못하니 어른이 꽉 쥐고 불려주시는 게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늘 그러셨지요. 내가 다 너희 잘 되라고 고생하는 거다. 나중에 집 넓혀갈 때 이 돈이 다 미천될 거다. 저는 그 말을 신조처럼 믿으며 생활비가 모자라 식당 불판을 닦으러 다닐 때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아이 결혼을 앞두고 부족한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남편 기훈 씨는 제 걱정 섞인 한숨에 귀찮다는 듯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나 요즘 회사 일 바쁜 거 알잖아. 당신이 내 서류 챙겨서 은행 좀 다녀와. 내 명의로 된 집인데 대출이 안 나오겠어? 가서 사인만 하면 될 거야. 남편은 자기 이름 석자 박힌 집이니 은행 문만 두드리면 돈보따리가 절로 열릴 줄 알았나 봅니다. 평생 돈 한 번 제 손으로 관리 안 해본 남자의 무지함이었지요. 35년 동안 자기 통장에서 매달 월급이 통째로 빠져나간다는 그 치욕적인 기록이 은행 전산망에 낱낱이 남는다는 걸 그 남자는 계산조차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서류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이 남편의 계좌 내역을 살피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던진 한마디에 제 평온했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객님, 내역 확인해 보니 좀 이상해서요. 여기 보시면 박말순님 계좌로 매달 급여 전액이 자동이체되고 있네요. 박말순, 35년을 모시고 산 제 시어머니의 성함입니다. 직원의 그 건조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 생활비는 남편이 직접 보내준 건데요. 통장에도 남편 이름이 찍혀 있고요. 고객님, 이 입금 내역 말인데요. 자동이체가 아니라 매달 창구에서 직접 송금된 거예요.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만 분이 매번 통장 들고 오셔서 입금자 명의를 꼭 아드님 성함으로 바꿔달라고 신신당부하셨더라고요. 직원이 메모까지 해둔 걸 보니 꽤 여러 번 강조하셨나 봐요. 제 항변에 직원은 안쓰러운 듯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이게 대출 심사에서 자꾸 걸리는데 아버님 소득증빙은 충분하시거든요. 근데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박말수님 계좌로 전액이 바로 빠져나가고 있어서요. 은행 시스템상으로는 아버님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예 없는 걸로 잡혀요. 이 정도면 본인 자금으로 대출 갚기가 어렵다고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은행 직원이 제 눈치를 보며 던진 그 말이 제 가슴을 둔기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소처럼 일한 남편이 은행 전산망에는 10원짜리 한 장 갚을 능력 없는 빈털터리로 잡혀 있다니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매달 월급날만 되면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며 지팡이를 짚고 은행 계단을 오르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며느리 눈을 속이려 창구 직원에게 입금자 이름을 바꿔달라 부탁했을 그 노련한 얼굴까지 말입니다. 저는 35년간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름을 바꿔 던져주는 쥐꼬리만한 모이를 받아먹고 사는 식객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랑 짠 연극이 영원히 들통날 줄 몰랐겠지요. 제 등을 떠밀어 은행으로 보낼 때만 해도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지옥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길가에 멈춰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0원 한 장 아끼겠다고 시장통을 몇 바퀴씩 헤매고 구멍난 양말 꿰매 신으면서도
혹여나 남편 기죽을까봐 괜찮다며 웃어줬던 제 세월이 참 가련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35년 전 시어머니가 쳐놓은 그 촘촘한 기만망에서 이제는 나가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눈물로 지켜온 이 집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똑똑히 가려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5년을 믿고 산 가족이 나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매달 머리를 맞대고 연극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35년 동안 그 좁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차려낸 수많은 밥상.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매일같이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차려낸 제 정성을 두 사람은 그 밥을 입에 넣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 기훈 씨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고 안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혀부터 차셨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니? 내가 어제 먹다 남은 국물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 거기다 물 좀 더 붓고 두부 한 모 썰어 넣으면 한 끼는 더 먹을걸. 넌 참 손이 그렇게 커서 어디다 쓰니? 어머니는 평생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여름에도 선풍기 한 번 마음 놓고 못 틀게 하시고 쌀을 씻을 때도 물이 아깝다며 3번 이상 헹구지 못하게 하셨죠. 저는 그게 다 어머니가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하면 나라도 한 푼 더 아끼는 게 아내된 도리라 생각했지요. 늘 속을 알 수 없던 어머니의 그 무표정한 안면이 은행 창구에서 태연하게 송금자 이름을 바꾸던 그 낯선 얼굴과 겹쳐 보이더군요. 그 순간 팔뚝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어머니의 민낯을 봐버린 것 같아서요.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식탁 위에 던져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신 어머니 대신 전화를 확인하려 다가간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형 월급 들어왔지? 이번 달에 결제할 게 좀 많아서 그러는데 바로 좀 싸줘. 형수한테 안 들키게 조심하고 카톡 미리 보기 화면으로 지나가는 그 문장들. 은행 직원이 말했던 가용자산이 없는 남편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월급날을 당신의 적금 만기일보다 더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인 저에게는 지수 등록금이 비싸니 휴학을 시킨 해 만에 독서를 퍼부으면서 그 등 뒤로는 남편의 피 같은 돈을 사고뭉치 시동생의 생활비로 실시간 상납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서 은행 내역 서뭉치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통장에 매달 찍히던 당신 이름 석자가 사실은 어머니가 창구에서 이름을 바꿔서 보내주신 거라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방금 시동생한테 카톡 왔네요. 형 월급 들어왔으니 지난번처럼 바로 보내달라고요. 거실에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멈칫하셨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내가 한 일이다. 너는 돈 관리할 줄 모르니 어른인 내가 쥐고 있어야 돈이 안 새지. 기훈이도 동의한 일이야. 그리고 시동생은 내 자식 아니냐? 형이 돼서 동생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하다는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더군요. 당신 사람 맞아요? 나는 우리 애들 새운동화 하나 사줄 돈이 모자라서 식당 불판 닦으며 그 고생을 했는데 당신은 우리 집 기둥뿌리 뽑아다가 당신 동생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있었냐고. 남편은 오히려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나를 쏘아붙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엄마가 우리 위해서 돈 모아준 거잖아. 밥 굶겼어? 옷을 못 입었어?
동생 좀 도와준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 난리야. 밥 굶기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는 그 뻔뻔함. 35년의 배신을 가족이라는 단어로 덮으려는 그 태도에 저는 차가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저 말순 씨의 아들로 살다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집안 식모살이한가 불판 닦아 겨우 메꿔 넣은 내 생활비들. 그거 단돈 10원까지 다 계산해서 받아낼 겁니다. 당신들 두 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그 돈, 내가 어디까지 찾아내나 한번 보세요.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녁은 알아서들 차려 드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정산할 준비해야겠으니까.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가슴을 움켜쥐었고 남편은 미쳤냐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들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으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아서 35년을 속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질게 대했다면 저도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진 않았겠지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시어머니는 순진한 저에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신혼 초 남편 기훈 씨가 월급 통장을 내밀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지요. 현수가 기훈이 돈 관리할 줄 모르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놈이야. 큰 돈은 내가 쥐고 불려주마. 그래야 너도 살림하기 편하고 나중에 너희 더 넓은 집 갈 때 내가 목돈이라도 보태주지. 이게 다 너 편하라고 그러는 거다. 그 말은 마치 저를 향한 깊은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경제 개념이 없는 남편을 어머니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희생처럼 보였고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내가 참 시어머니 복이 많구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정한 배려가 사실은 제 눈을 가리는 가장 큰 장막이었습니다. 정작 남편의 거대한 월급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보지 못하게 하면서 말입니다.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건 우리 자식들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지수가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 휴학을 고민하며 제 앞에서 올 때 저는 염치불고하고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기훈 씨 월급 모아두신 거에서 500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수 졸업은 시켜야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애들도 어릴 때 좀 궁색하게 살아보고 돈 무서운 줄도 알아야 나중에 커서 제 앞가림도 하고 돈 귀한 줄도 아는 법이야. 그 말이 정말 엄격한 교육 철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잠 줄여가며 식당 불판을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시장통에서 시동생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이고 형수님, 기범이 이번에 어머니한테 목돈 받아서 다시 사업 시작한다면서요? 역시 우리 어머니 통이 크시네요. 그때는 그저 어머니가 젊을 적 모아둔 쌈짓돈이 참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행에서 본 그 기록들, 그리고 아까 시어머니 핸드폰에 뜬 시동생의 그 뻔뻔한 카톡. 시어머니가 지수 등록금 500만 원은 거절해놓고 그 직후에 시동생 계좌로 보낸 수천만 원. 그 돈은 어머니의 쌈짓돈이 아니라 제 남편이 35년간 어머니 통장으로 쏜 우리 집 생활비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절약이 미덕이라 세뇌하며 물 한 방울 아끼게 만들면서 본인은 제 자식 입에 들어갈 돈을 빼서 당신이 끼고 도는 작은 아들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가족 잘 되는 길에 저랑 제 자식들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다정한 척 제 눈을 가렸던 그 가시돋친 손길, 이제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치워버리려 합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셨던 그 추악한 진실들, 제가 하나하나 다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겁니다. 35년을 산 남편이 던진 마지막 말이 미안하다가 아니라 몸만 나가라는 협박일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무릎이 시리도록 거실 바닥을 쓸고 닦고 손등 터가며 삼시세끼 따뜻한 밥 지어 먹인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 치사한 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35년을 내 하늘인 줄 알고 믿어왔는데 정작 그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이 되어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다는 거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오니 남편 기훈 씨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난리에도 그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란 후라이를 입에 넣으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현수가, 어제는 내가 좀 흥분했는데 당신도 이해 좀 해줘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다 우리 잘 되라고 돈 안 새나가게 관리해 주신 건데 그걸 꼭 그렇게 따져 물어야겠어? 그리고 동생 좀 도와준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 난리야. 그놈의 우리 잘 되라고. 그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서 남편은 35년의 배신을 아주 가벼운 해프닝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내 통장에 당신 이름 세 글자 떡하니 찍히게 어머니가 은행까지 쫓아가서 입금자 명의 바꿔보낸 거. 당신 그거 알고 있었지? 그게 정말 정성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수 등록금 없어서 내가 밤낮으로 식당 불판 닦을 때 당신 동생 사업 자금으로 수천만 원 싸준 그 돈이 당신 월급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내 눈을 그렇게 속였냐고. 제 물음에 남편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현숙. 적당히 좀 해. 그래서 내가 당신 밥을 굶겼어? 애들 길거리에 나앉게 했어? 어머니가 그 돈 당신 몰래 빼돌려서 명품백이라도 사셨대? 어차피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나중에 다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니까 어머니가 꽉 쥐고 관리하신 거 아니야? 당신 성격에 돈 있으면 애들한테 다 퍼주고 남는 거 없을까봐 어머니가 악역자처해서 우리 노후자금 만들어주시려던 거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속이 좁아 터졌어? 속이 좁아 터졌다는 그 말. 남편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번듯한 옷 테이피고 애들 남들만큼 키우겠다고. 정작 저는 시장통 좌판에서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며 살았는데 그가 던진 보답은 속 좁은 여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래요. 나 속 좁아요. 그래서 그 속 넓은 어머니 마음껏 효도하며 살라고 비켜주려고요. 당신 통장이든 월급이든 이제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어머니랑 둘이 실컷 주무르며 사세요. 당신 동생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든 둘이서 돈잔치를 하든 난 이제 상관 안 할 테니까. 나 이제 이 집 나갑니다. 남편은 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지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혼? 당신이? 웃기지 마. 58 먹고 당신이 나가서 뭘 해? 갈 데는 있어? 나갈 거면 몸만 나가, 몸만. 빈손으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잡아야 정신을 차리지. 협박이었습니다. 35년 공로를 인정해주기는커녕 빈손으로 쫓겨날 거다라며 제 두려움을 이용하려 한 거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남편 면전에 던졌습니다. 잘 들어요. 법대로 하면 혼인기간 35년 중에 형성된 재산은 절반이 내 거예요. 당신 월급 꼬박꼬박 어머니 계좌로 보낸 거, 그거 법정 가면 공동재산 은닉인 거 알아요? 당신이랑 어머니가 여지껏 나 속인 거, 그거 하나하나 다 증거로 남았어요. 내 35년 노동값,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단 1원도 포기 안 하고 다 받아낼 거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숨겨왔던 그 추악한 돈거래가
법이라는 잣대 앞에 드러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겠지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안방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문 뒤에서 귀를 바짝 대고 이 소동이 금방 끝나길 바라고 있었겠지요. 남편은 현관문을 붙잡으며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외쳤습니다. 현수가, 너 지금 나가면 정말 끝이야. 다시는 못 들어와. 너 나가면 지수 결혼식은 어떡할 거야? 엄마 없는 자식 만들 거야?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지수 결혼식 걱정하지 마세요. 비겁한 아빠 밑에서 자란 것보다 당당하게 제 권리 찾는 엄마 보는 게 지수한테는 더 큰 교육일 테니까. 다시는 안 들어와요. 35년 동안 남의 집살이 했으면 오래 했지. 이제 진짜 내 집 찾아갈 거예요. 쾅 소리를 내며 닫힌 현관문 너머로 남편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길. 빚보다 무거운 건 무너진 자존감이었고 저는 오늘 그 빚을 청산했습니다. 35해를 싼 집을 나와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문이 닫히는 그 날카로운 쇠소리 함께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도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35년의 가짜 평화를 뒤로하고 제 진짜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친구 미영이네 집 거실 한편에 겨우 짐을 풀고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밥통 열 줄도 모르는 남편, 속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온 서랍을 뒤집어 놓을 그 집 식구들, 그리고 이 모든 사달을 내고도 며칠 지나면 기어들어오겠지 하며 코를 골고 있을 시어머니. 그 풍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마지막으로 무슨 망언을 하나 싶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의외로 나긋나긋했습니다. 현수가, 너도 참 성질머리 고약하다. 그 나이에 집을 나가서 어디서 자니? 기훈이가 잘못했다고 하니 어서 들어와라. 내가 내일은 너가 좋아하는 갈비 좀 사다 놓으마. 애들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애미가 집 비우면 지수 얼굴이 뭐가 되겠니? 갈비 35년을 부려먹은 며느리를 불러들이는 대가가 고작 갈비라니요. 제가 그동안 고분고분하게 굴었던 게 고작 고기 한 근에 마음이 풀리는 쉬운 여자로 보였던 걸까요? 어머니는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의 손발이 되어줄 무보수 식모가 사라지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큰아들 월급 고스란히 가로채서 작은아들 밑빠진 독에 부어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묵묵히 살림하던 그 만만한 며느리가 없어진다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셨겠지요. 어머니, 저 갈비 안 먹어도 됩니다. 제가 식당 가서 고기 날라번 돈으로 제 손으로 사 먹을게요. 그리고 기훈 씨한테 전하세요. 전 이제 그 감옥 같은 집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제 단호한 말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하더군요.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나가서 뭘 어쩌겠다고. 평생 남편이 갖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던 애가 어디서 분수도 모르고 짓거려. 어머니의 그 독설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나를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세뇌시켜 당신들 소나기를 벗어나면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게 길들여 놓은 그 치밀한 가스라이팅 말입니다. 친구 미영이네 집 거실 한편에 짐을 풀고 앉아 텅 빈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며 과일은 아낌없이 샀어도 정작 제 지갑에는 당장 내일 먹을 밥값조차 든든하게 들어있지 않더군요. 제가 번 돈은 늘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멍을 메우느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제 손엔 늘 누군가에게 탔어야 하는 생활비만 쥐어졌습니다. 그 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부은 눈과 거친 손마디가 묻더군요. 현수가, 너 정말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호언장담하던 그 굶어 죽을 년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박현숙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제 자리를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을 비비며 곧장 인력사무소와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로 나갔습니다. 35년 동안 집안에서 밥하고 빨래하던 실력이면 어디 가서 남의 집 설거지라도 못하겠나 싶더군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만 봐주세요. 굽혔던 허리를 더 깊게 숙이며 일자리를 구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구걸이 아니라 제 힘으로 살아남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3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른 그날 저는 제 인생을 0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5년 묵은 굴욕을 씻어내는 길은 고단하겠지만 제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는 길이라면 기꺼이 편의점 알바든 청소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8이라는 나이에 세상 밖으로 던져졌을 때 제가 마주한 현실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기술 하나 없고 평생을 집안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던 여자가 당당하게 자기 몫을 벌어먹고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식당 설거지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이 시큰거릴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몸의 고통보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혼 소식에 그 나이에 참고 살지 왜 사서 고생이냐며 혀를 차던 친척들, 그리고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너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내가 나가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며 비웃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부엌에서 식모처럼 살며 타쓰던 돈이 아니라 내 정직한 노동으로 벌어 내 입에 풀칠하는 그 떳떳함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건물 미화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나가 차가운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생각보다 고됐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침 10시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땀을 닦는데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더군요. 130만 원 남짓한 돈이 찍힌 입금 메시지였습니다. 제 무릎과 허리를 맞바꿔 얻어낸 제 생애 첫 진짜 내 돈이었지요. 사실 알바야 예전에도 식당 다니면서 했었지요. 하지만 그때 벌었던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월급을 어머니가 가로챘으니 제가 번 돈은 들어오자마자 밀린 공과금이며 집안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내 손으로 벌었지만 정작 나를 위해 써본 적 없는 그저 가족이라는 구멍을 메우기 위한 땜질용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달랐습니다. 새벽 찬바람 맞으며 텅 빈 건물의 복도를 닦고 남들이 내버린 오물들을 묵묵히 치우며 삼켰던 서러움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오로지 저만을 위한 생존 자금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시장에 들러 고기 한 근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를 샀습니다. 35년 동안 장을 보면서 한 번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장바구니에 먼저 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나물, 아이들이 찾는 간식이 우선이었죠. 그런데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딸기를 집어드는 그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상인이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기가 너무 싱싱해서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돈 없으면 굶어 죽을 년이라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 갓 지은 밥을 말아 한 입 크게 밀어 넣었습니다.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그 밥 한 술이 어찌나 달고 든든하던지요.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타쓰는 돈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벌어 내 입에 넣는 이 밥 한 술의 무게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생색내며 휘두르던 지방금고가 없어도 저는 이제 제 힘으로 밥 안 굶고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으니 지금이라도 와서 빌라는 앵무새 같은 소리였죠. 저는 예전처럼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훈 씨, 당신이 어머니 통해서 던져주던 그 푼돈 없어도 보란 듯이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입건사 잘하고 있으니까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요. 구차하게 미련 떨지 말고 다음번엔 법원에서 서류 들고 봅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는데 지는 노을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35년을 그 집 부엌 창가에서만 보던 노을과는 달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들 입맛에 맞춰 나를 지우고 살았던 비참한 세월의 사슬을 제 힘으로 끊어냈습니다. 58세 박현숙은 이제서야 비로소 세상에 첫 발을 뗐습니다. 35해를 싼 집을 나와 현관문이 닫힐 때 제 인생도 같이 닫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그 문은 감옥의 문이었고 문 밖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광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8, 남들은 이제 정리할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남편 기훈 씨의 얼굴은 반년 만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양말 하나 제때 못 찾고 속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던 사람. 시어머니 옆이면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이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35년 동안 자신이 누린 그 안온한 평화가 아내의 피눈물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법정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자 여전히 당당하게 지팡이를 휘두르셨습니다. 독한 년, 내가 어디 잘 사나 보자. 내가 나간다고 우리 집안이 망할 줄 아냐.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소리 지르셔도 밥 차려줄 사람 없어요. 저 이제 어머니 입맛 맞추는 밥 말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제 손으로 차려 먹으러 갑니다. 건강하세요. 주변에서는 그러더군요. 그 나이에 이혼해서 그 돈 몇 푼 받아봤자 혼자 살면 금방 바닥날 텐데 무슨 용기로 노후 대책도 없이 나왔느냐고요. 남자가 딴짓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시댁에 돈 좀 퍼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나중에 다 자식한테 올 돈인데 끝까지 참지 그랬냐며 저를 오히려 철없는 여자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돈은 단순히 노후 자금이 아니라 35년 동안 무보수 식모처럼 살았던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제가 세상에 당당히 서 있다는 자립의 증명서라는 것을요. 남편이 주는 쥐꼬리만한 생활비에 전전긍긍하며 우리의 등록금 없어서 내가 식당 불판 닦을 때 정작 내 등 뒤에선 시동생 사업자금으로 억 단위 돈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사실. 그 추악한 비밀도 모른 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 지난 세월이 너무나 가엾고 억울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만으로 가득했던 세월과 작별하고 제 몫을 정당하게 정산받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직접 고른 연보랏빛 커튼이 햇살을 받아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 칙칙한 갈색 가구들 속에 갇혀 살던 제가 처음으로 내 취향껏 꾸민 나만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밥하기 싫은 날엔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한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불 앞에 서 있던 시간 대신 이제는 오직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박현숙입니다. 제 돈으로 산 커피 한 잔을 들고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제 인생의 주인으로 내일을 맞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되찾는 길은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위대한 독립을 제가 가장 먼저 응원하겠습니다.